격려와 기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는 우리 기름평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하실 건데요. 우리 길 교수님 방금 우리 성근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이 동성애에 관련돼서 거의 중국에서 가장 좀 빨리 움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전국을 깨우신 그런 분이신데 우리 기름평 교수님 강의 들으시면서 도전 많이 받으시고 힘을 또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길 교수님 강의하시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칭찬을 받아서 제가 늘 미안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제가 동성애 강의하기 전에 꼭 간증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오늘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간증을 좀 하고 동성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거제리에서 태어났고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지금의 거성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생물 교과서에 어떤 기질이 있었는가 하면 모든 식물이 세포로 되어 있다는 기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게 참 신기하게 들리면서 동물은 뭘로 되어 있는가 하고 과학책을 막 찾았어요. 근데 과학책을 찾아보니까 동물도 세포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갑자기 질문이 나는 뭘로 되어 있지? 갑자기 뇌에 대해서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가 있던 때인데 중학교 3학년이면 고3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방과 후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3, 4주 정도 읽다가 제가 하루는 독서실에 가서 글을 적었습니다. 글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제가 그동안 한 3, 4주 정도 읽은 그 책을 갖고 인간이 무엇이라는 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한 2, 3시간을 적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적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입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유물론적인 인간관이에요. 근데 그걸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눈이 밝아진 것 같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잠시고 그 다음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야 허무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영도 딸이나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영도에 뛰어내리겠다는 뜻이에요. 그 독서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절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초랑 1동 그 파출소 뒤에 가면은 소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허물었고 새로 지었지만 그 소림 독서실을 나오면 법당들이 있고 절문을 통과해서 돌계단을 내려오게 돼 있어요. 돌계단을 한 4개쯤 내려왔는데 갑자기 그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이 한 점 없어요. 근데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현기증이 나서 제가 옆에 딱 붙잡고 섰습니다. 섰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험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험하다 그랬는데 내가 왜 험하다 그랬지? 그래서 그 생각을 회상하려고 그랬어요. 왜 내가 그랬지?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마음이 정지돼 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독서실을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했죠. 그렇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2가지예요. 하나는 허무주의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없어진다. 그리고 2번째 생각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인류대학을 가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단계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결국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들어가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저는 물리학을 택한 이유가 돈을 벌겠다 직장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뭔가 좀 알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내를 알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한 5년쯤 됐을 때, 30살쯤 됐을 때 더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했어요. 너무 무가치하고 뭐 살아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근데 또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죽기는 싫고, 그래가지고 제가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내를 세뇌시켜서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국 가서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싶어서 30살 되던 여름방학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부터 하루에 5시간씩 읽었어요. 얼마나 절박했는지 몰라요.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열심히 이제 읽어나가는데, 그렇게 한 3주 정도 읽었는데 제가 어디서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읽는데 굉장히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몇 시간 오면 죽는데 자기 죽이는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감동받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고민했는데, 죽기 전에 죽이는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읽으니까 스데반이 역시 그래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하루에 5시간씩 읽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그날도 점심을 먹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했는데 너무 눈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이론 물리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서 잠이 들었어요. 자다가 일어나야지 하고 잠이 들고, 그걸 몇 차례 반복하다가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어 있는 내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든 생각이 뭐,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생각이 딱 드니까 아이고 죽으면 안 돼, 살아야지 막 이러다 깼어요. 근데 너무 실감이 나요.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밖에 나갔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근데 책상 위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돼요. 영혼. 성경을 읽으니까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뭘까 생각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도 있으니까 영혼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펜을 들고 좀 적어야 되겠다. 근데 또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읽어나가는데 어떤 기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런 기질인데 그날따라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려요. 제가 그걸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또 조금 읽으면 또 비슷한 기질,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딱 그 기질이 있는데 이 양쪽 사람은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옆에 가서 팔딱팔딱 뛰었어요. 너무 좋아서. 내가 그래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냐, 우리에게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이에요. 15살부터 30살까지 15년을 허무주의 유물론에 갇혀 있다가 비로소 영의 눈을 뜨는 시간이에요. 막 그때부터 감격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막 너무너무 기쁨이 찾아오는, 막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 풀려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인류대학, 미국에서도 인류대학, 제가 시험을 쳐서 떨어져 본 적도 없어요. 뭐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도 허무주의, 유물론에 갇혀가지고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그때 비로소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야,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때까지 절반의 세계를 몰랐구나.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다. 이 영의 세계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다. 막 그때부터 막 희망이 생겨, 희망.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영의 세계가 있는가? 내 안에 영혼이 있는가? 근데 이게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마지막 날에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내년에는 하나님 만나자. 성경에 뭐 하나님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라는 영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하고는 별개의 존재니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31살 되던 데 들어가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모든 일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제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시니까 제발 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라여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제가 정말 간절하게 돼요. 왜?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게는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5번, 10번, 20번 계속 응답이 돼요. 한 2달쯤 지나니까 유물론자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있는갑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8월 달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유물론자를 믿게 만들기 위하여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단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비행기를 탁 타고 한국을 날라오면서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을 생각해 보니까 마치 앞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이 저한테 탁 불어오는 것 같으면서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영혼이 있고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때는 막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행기 의자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비행기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국 따라가면 이거 전해야 되겠다. 지금도 내처럼 과학을 믿는 수많은 유물론자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하고 막 그 31살 되던 10월 달에 감격적으로 한국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 그렇게 감격적으로 한국을 도착했는데 한국 도착해서 1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만났는데 어떻게 죄를 짓느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주위에서 압력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죄가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죄를 짓는다. 이거 안 지으면 한국 살 수 없다. 아니 외부의 압력도 있었지만 더 큰 거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죄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요. 도대체 네가 어떻게 만난 하나님인데 네가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또 새로운 문제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왜? 제가 그 당시에는 성경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큐티라는 것도 아무것도 몰라. 그냥 10개월 동안 하나님 주세요 하니까 받아먹으면 갓난아기. 생명은 있지만 영적인 갓난아기. 그러니까 세상 나가면 100점 100패. 그리고 10개월 지나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프니까 내 마음속에서 싸웠어요. 한쪽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몸도 낫고 한쪽은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정말 몸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러고 1년이 지나니까 의심이 들었어요. 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영혼이 있다는 걸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요. 성경 말씀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동안 이 철저하게 배운 그 합리적 사고방식, 과학적 사고방식이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면 그렇게 체험을 해도 자꾸 거부해요. 마음속에 왠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2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질병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제가 간이 안 좋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1달 반 정도 해서 이제 간 기능 검사를 합니다. 이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간 기능 수치가 점점 나빠져가지고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싶으면 딱 손을 들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낮춰가지고 납작 엎드리면 또 신기하게 간이 좋아져요. 점점 좋아져. 몇 개월에 걸쳐서 완전히 좋아지고 나면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너 예수님 안 믿잖아. 안 믿는데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마음속에는 자꾸 안 믿어진다. 예수님 안 믿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또 몸이 나빠집니다. 몸이 나빠지다가 조금 나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다가 또 많이 나빠지면 딱 살려달라고 손을. 제가 4년 동안에 5번 했어요. 5번. 진짜 강박해요. 얼마나 우리가 믿기 어려운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또 2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조그마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가지고 어김없이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겪어요. 매번 그래요. 매번.
한 서너 차례 반복하다가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기도할 때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24시간 내를 보고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 정신이 바짝 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안 내리지만 나는 특별하게 벌을 내리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죄가 오면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내가 이번에 죄를 지으면 진짜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죄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63세. 벌써 30년 지났지요. 그동안에 몇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겁이 많아요. 겁이 많기 때문에 엎드리는 건 진짜 잘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건 진짜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그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진짜 강팍해요. 저는 진짜 강팍해요.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 가지를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시고, 우리가 엎드려서 간구할 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우린 진짜 죄인입니다. 얼마나 강팍한 죄인지 몰라요.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얻어맞는 거예요. 그럼 또 살려달라고 그래요. 우린 진짜 죄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 그거를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물론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의 나를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하고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또 도구로 삼아주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목표가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꿈이 뭐냐 하면은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그게 제 꿈이에요.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죽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나의 목표예요. 그리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자녀와 손자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믿게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싶어요. 왜? 우리의 자녀도 손자도 결국 죽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으로써 다음 세대에 진짜 믿음을 전달하자. 내가 진짜로 믿고 그 진짜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자. 이게 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성애 사역을 너무 좋아해요. 왜? 동성애 사역이 어렵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셔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물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제가 직접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PPT를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동성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과학적인 부분을 좀 다루겠어요. 아마 머리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과학을 하니까 그냥 한번 들어놓으면 저런 논리가 있구나, 저런 걸 또 어떻게 반박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루는 것은 동성애 선천성, 옹호 운동장의 최대 주장. 이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선천적이라는 것을 제일 크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저 김지현 약사처럼 이렇게 탁 두드리면 넘겨주세요. 자, 선천성의 이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만약에 선천적이라면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정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왜?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으니까. 그 다음에 동성애자라는 사람들은 또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선적이 아니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성애의 정의. 동성애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의 성정체성. 이 동성애는 우정이 아닙니다. 우정은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죠. 이 동성애는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거, 혹은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거와 상반된 게 이성애, 남녀 간의 성관계. 양성애는 동성애와 이성애를 다 하는 경우고, 성적 지향은 이 세 가지를 합쳤습니다. 동성애, 이성애, 양성. 성적으로 어디를 향하느냐. 예. 자, 동성애자는 얼마나 많으냐. 킨제이가 제일 먼저 조사했어요. 킨제이 보고서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이 킨제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이 양성애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이란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부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2권의 책을 적습니다.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도에 여성의 성적 행동.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자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은밀하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킨제이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 애호자, 교도소 감자,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의 4분의 1, 25%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킨제이 후계자들은 미국 국민의 10명당 1명은 동성애자니까 이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과장됐어요. 이걸 과장된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조사합니다. 캐나다, 영국, 미국 이게 해보니까 동성애자 1%, 양성애자까지 합쳐도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킨제이 결과는 과장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선천적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유전자가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 동성애자가 무서운 점이 뭐냐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논문이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논문을 내는데 2명의 남성 동성애자 형제가 있는 40패밀리 가계의 X염색체를 조사합니다. 그 X염색체 위에 XQ28 유전자 집단이 있는데 그것과 남성 동성애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게 그 XQ28에 있는 그것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고 해서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예요. 1등 잡지. 거기다가 유명한 잡지에다가 이걸 내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99% 이상 유전이라고 머릿말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인류 잡지에 났지요. 머릿말에 99%라 했죠. 언론들은 대서특필하죠. 그러니까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정말 동성애 유전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대표적인 논문을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X 염색체와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성적 지향, 동성애에 관련이 있다고 하고 99% 이상 유전이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년 후에 어떤 또 사이언스 말이 나왔는가 하면 동성애 유전자, 게이진이라는 동성애 유전자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던 포스닥이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지도교수는 데이터를 편집했습니다 하고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99년도에 라이스라는 사람이 해머가 주장한 부분을 더 조사합니다. 그리고 일반인과 동성애자를 비교했습니다.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이언스에다가 XQ28과 남성 동성애 관련이 없다 하고 발표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이죠. 메일 호모섹슈얼티, 남성 동성애하고 XQ28에는 그게 없다 하는 것이 사이언스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무스탄스키가 있는데 이 무스탄스키 연구팀에 해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더 많은 사람이 했어요. 아까 처음에는 40가게는 456명. 그래가지고 전 게놈을 다 조사합니다. 전 게놈을 다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XQ28이 남성 동성애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관련이 없다고 발표하고 대신 7번, 8번, 10번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논문이고 보면은 해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라마고 파란이라는 사람이 또 조사합니다. 또 조사하는데 보면은 이번에 동성애자를 조사해보니까 7번, 8번, 10번에도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저쪽 주장하면 또 얼마 후에 번복되는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동성애자는 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또 잘못됐다면 또 논문을 내고 또 논문을 내고 계속 냅니다. 예. 이게 2014년에 또 나오는데 8번하고 X염색체에 또 있다는 거예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건 유전자 집단이에요. 특정 유전자를 지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기능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냥 동성애자들이 이게 더 많더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8번과 X염색체가 또 있을 것 같다 하고 발표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8번하고 XQ28은 없다는 게 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방법이 뭐냐면 유전자 연관 분석이 조금 옛날 방법을 썼어요. 지금은 이런 방법을 안 씁니다.
요새는 새로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근데 옛날 방법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 보면은 8번은 또 유의성 기준, 통계적인 그 기준에 도달하지만 X 염색되어 있는 건 또 미달합니다. 그리고 이걸 발표한 다음에 한동안 논문이 실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탈락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몇 달 후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논문 마지막에는 또 뭐라고 말이니까 자기들도 유전적인 기여가 결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이 드라반스라는 사람이 23,000명을 굉장히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동성애자인 사람 아닌 사람하고 조사해가지고 전 게놈을 다 조사하니까 이 X 염색체뿐만 아니라 전 게놈에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있을 것 같다 하다가 번복되고 이게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제일 많은 집단을 대해서 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발견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두뇌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또 머리가 동성애 하도록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하도록 만들어져서 마음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옛날에는 어떤 과학이 있었는가 하면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남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남성 호르몬이 제대로 잘 안 나오게 되면 동성애자가 되게 만드는 두뇌가 만들어졌다. 수정란에서 자라다가 두뇌가 만들 고지점에 남성 호르몬이 덜 나와가지고 동성애자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호르몬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4번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태어나자마자는 남자와 여자가 두뇌가 똑같습니다. 오히려 3세쯤 됐을 때 비로소 나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후천적으로 행동이나 학습을 통해서 두뇌 구조가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막 치면은 바이올린 그 치는 부분에 두뇌가 커집니다. 자, 그러면 논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리베이라는 동성애자가 1991년도에 논문을 내는데 죽은 사람의 두뇌를 이제 잘라가지고 크기를 조사했어요. 특히 이제 이 성애와 관련된 시상하부의 어떤 부분을 딱 조사해가지고 뭐라고 발표했느냐? 남성 동성애자의 두뇌는 남성 이성애자보다 좀 작고 여성과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두뇌 때문에 이 동성애하고 두뇌가 관련 있다고 또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이 사이언스는 어떻게 보면은 동성애를 은근히 지지하는 잡지, 유명한 잡지지만 그런 결과를 자꾸 발표해요. 자, 근데 이제 10년 지나서 바인이라는 사람이 그 리베이가 조장한 걸 또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해가지고 보니까 정말 리베이처럼 남성 동성애자의 그 부분이 여성과 비슷하지만 뉴런이 신경세포의 개수입니다. 신경세포의 개수를 재활해 보니까 남성 동성애자, 이성애자는 개수가 똑같고 여자는 3분의 2밖에 안 돼요. 작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이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이다. 크기가 여성처럼 작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다. 왜 그러면 줄어들었느냐? 뭐 에이즈나 마약. 동성애자는 거의 100% 에이즈 환자가 될 경우가 많으니까 에이즈나 마약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다. 이렇게 번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태아기 호르몬. 자, 두뇌가 아니고 그냥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호르몬의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동성애를 하는 사람의 호르몬 수치를 측정해 보면 남성 동성애와 남성 이성애자의 호르몬 수치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동성애자를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호르몬 치료했어요. 호르몬이 부족해서 하는갑다 싶어가지고 호르몬 치료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호르몬은 성욕과 관계되지 동성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흥미있는 논문이 나왔는데 2000년에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손가락 길이를 측정했어요. 그래서 여성은 이 둘째하고 네 번째 손가락 길이가 거의 같지만 남자의 경우는 이 둘째가 넷째보다 조금 작습니다. 통계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이 여성 동성애자의 손가락 길이를 측정해 봤습니다. 측정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 여성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남자처럼 이게 조금 짧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래서 이 윌리엄이라 뭐라고 주장했느냐?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호르몬이 이 손가락 길이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호르몬이 동성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여성 동성애자가 이 손가락 길이가 좀 작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좀 보면은 여기서 빨강색이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고 파란색이 여성 이성애자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X축이라는 게 둘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길이이기 때문에 파란색이 약간 이쪽에 가 있어요. 조금 더 일에 가깝고 빨간색이 이쪽에 좀 가깝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점선이 조그맣게 있어요. 밑에 보면은 약간 점선. 거기 뭐냐 하면은 실제로 미국에서 여성 동성애자는 2%가 안 됩니다. 양성애자가 합쳐도. 그러니까 실제 파란색을 이성애자의 숫자라고 치면은 절대적인 숫자를 띄면 그 밑에 점선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손가락 길이를 어떤 걸 가져도 대다수는 이성애자고 아주 2% 정도만 이제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가락 길이가 약간 짧아지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지만 어떤 손가락 길이를 가져도 대다수는 이성애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손가락 길이를 호르몬이 결정했다 치더라. 정말 손가락 길이를 호르몬이 결정했다 치더라도 어느 손가락 길이를 가져도 동성애자보다 이성이 훨씬 많으니까 한 50배 정도 많으니까 이 동성애자들을 만들 만큼 강력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논문이 뭐냐면 형이 많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위에 형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동성애자들은 좀 많아진다 하는 그런 또 논문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형효과라고 그래요. 형효과. 형효과인데 이거를 우리가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어머니 면역 반응 이론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엄마가 남자 아기를 배웠을 때 엄마 몸에 남자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에 걸리잖아요. 감기에 한번 걸리면 감기에 대한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기 안 걸리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남자 아기를 배웠을 때 엄마 몸에 남성에 대한 항체가 생겨요. 자, 남성에 대한 항체가 있는데 두 번째 남자아이를 딱 배웠어요. 그러면 이 항체가 두 번째 남자아이의 머리를 공격해가지고 동성애자를 만든다. 이게 면역 반응 이론이라는 그런 자기들의 주장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정말 엄마 몸에 남성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면 왜 머리를 공격하느냐? 제일 남성적인 기관은 고환이에요. 고환을 공격해가지고 정액에 문제가 생기고 고환암이 발생해야 됩니다. 근데 동성애자라고 해서 고환암의 발생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머리를 공격했다면 학습장애가 생기지 않느냐. 근데 이 동성애자들은 말을 더 잘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점은 뭔가 하면은 형효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인 남성 동성애자, 그 다음에 여자 형제만 있는 남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체 동성애자 이제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동성애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머리를 공격당해가지고 신경학적으로 장애가 생겨가지고 동성애자 된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이유. 그러면 두 종류의 동성애자가 다른 어떤 현상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효과는 이제 설득력이 약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생유전학적 연구. 좀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 후생유전학이라는 것은 DNA에 영향이 된 것이 아니라 DNA하고 관련된 어떤 메틸화라는 아주 좀 이런 복잡한 게 있어요. 아무튼 유전자는 안 변했는데 메틸화에 의해서 후생이니까 태어난 다음에 약간 변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면은 그 어떤 논문이 발표됐는가 하면 두 사람 중에 최소 한 사람이 동성애자인 남성 일산성 장둥이 47명의 타핵 침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DNA를 뽑아가지고 조사했는데 이걸 조사해가지고 결국 동성애자냐 아니냐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성애자인 예측 확률 50%에서 동성애자 예측 확률 83%라고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건 추측에 불과합니다. 왜냐? 샘플이 47곳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샘플을 보면은 알고리즘을 만들 때 뭐냐면 두 개를 나누었습니다. 이 47쌍을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에서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한 샘플,
그다음에 이쪽은 그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샘플 이렇게 나. 그러니까 47쌍도 적은데 그걸 또 두 쪽으로 나니까 얼마나 샘플이 작아지겠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모델이 맞느냐 하는 것도 적용을 해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맞추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알고 있잖아.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인지 어떤 사람은 이성애자인지 아니까 그 정답에 가장 알맞는 알고리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답을 알고 한 거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메틸화 구쟁 유전학은 유전될 가능성은 이제 가설이고 또 세포마다 다릅니다. 침하고 두뇌하고 이런 데 다 달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동성애는 두뇌하고 관계되지 침하고 관계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장이 뭐냐면 제3의 성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 여자 말고 또 다른 성이 있다고 이게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 육체의 성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남자, 여자고 XX, XY. 여성은 XY, XX고 남자는 XY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간성이라는 게 인터섹스라는 게 이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거는 기형입니다. 몇천 명당 한 명으로 나타나고 X 하나만 있는 것을 터너 증후군, 그 다음에 XXY, 뭐 XXYY 이거는 클라인펜터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다 간성이고 기형입니다. 자, 이 간성은 제3의 성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성의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낮은 확률로 나타나는 기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클라인펜터 증후군,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사람 중에 일부가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떤 염색체 때문에 동성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외모가 좀 다르니까 아무래도 그 사춘기 때 이제 성징이 잘 안 나타나니까 불안정한 성 전체를 갖고 동성애자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주장이 있느냐? 동성애자 중에 타고난 동성애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성애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동성애자와 후천적인 동성애자 두 가지 있는데 선천적인 동성애자는 못 끊고 후천적인 동성애자는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반증이 불가능해요. 이거 틀렸다고 말을 못 합니다. 끊으면 후천적, 못 끊으면 선천적. 이거는 이거는 틀렸다고,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그냥 그럴 때란 논리에 불과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반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장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환경과 경험에 의해서 드러났다. 선천적으로 태어났는데, 동성애자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환경과 경험에 의해서 그 선천적으로 된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논리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타고났는지 그래서 드러난 건지 아니면 후천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역시 논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선천적이 아니라는 증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녀 생산. 우리가 어떤 것이 유전이 되려면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성인 한 명당 한 명의 아이를 낳아야만이 그 집단이 유지가 돼요. 근데 이 동성애자들은 결혼 안 합니다. 15%만, 통계적으로 주위 압력에 의해서 15%만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유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질환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유전질환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유전자가 돌연변을 일으켜가지고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유전병이라고도 그러죠. 보면은 뭐 다운 증후군 이런 것이 유전질환입니다. 근데 유전질환은 빈도가 낮습니다. 저 표에서 보다시피 0.25% 이상이고 모든 유전질환을 합쳐도 1%, 100명당 1명꼴로 기형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양성애자까지 합치면 한 2, 3% 되니까 이거는 빈도가 너무 높아서 돌연변이에 의한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를 어디서 보냈느냐에 따라서 빈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자라면 동성애자를 확률이 높고 시골에 자라면 낮고 중소도에 자라면 중간이고. 자, 이것은 뭘 나타내요?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라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동성애가 유전자 때문이라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관련합니다. 뭐 하등동물일 때는 한두 개가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관련이 돼요. 자, 그러면 정말 동성애가 나타나려면 이 유전자가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러면 이건 천천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 조사해 보면 갑자기 났다가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자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동성애가 유전인지 선천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을 보면 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동성애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엄마 배에서 자랍니다. 호르몬, 모든 선천적 영향을 동일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동성애가 태어나기 전에 결정이 된다면 이 일란성동이는 두 사람 다 동시에 동성애자가 되든지 동시에 안 돼야 됩니다. 일치율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2000년 이후로 3번의 대규모 조사했습니다. 제일 최근에 스웨덴에서 했을 때 남자는 9.9% 일치율, 여성은 12.1% 일치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10%. 모든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함에도 10명당 1명이 일치하고 9명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또 일란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 자랍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영향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10% 일치율 안에는 선천적인 영향과 후천적인 영향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인 영향은 10% 훨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주장이 있어요. 뭐 아까는 동성애자들이 자꾸 선천적이라 그러는데 이제는 아니다. 우리는 후천적이다. 그런데 이건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 마음대로. 자, 그 주장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동성애 선택했다. 그런데 동성애만 후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애도 후천적이다. 아, 근데 왜 동성애만 비정상이라 그러느냐? 당신들은 이성애 선택했고 나는 동성애 선택했고 왜 당신이만 정상이라 그러냐? 둘 다 후천적이다. 이제는 물귀신 작전이죠. 아까는 선천적이다 이렇게 주장했다. 이제는 이성애도 후천적이다. 물귀신 작전. 같이 후천적이니까 똑같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 어떻게 반박하느냐? 자,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성은 사실은 선천적으로 결정돼요. 염색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 정신은 후천적인 영향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식 발달에는 선천적인 영향과 후천적인 영향, 선천적인 것은 육체로부터 많이 받고 후천적인 영향, 교육 문화가 또 해서 이제 우리가 인식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다음, 자, 근데 후천적인 영향이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뭐 호르몬 이런 거는 이제 미약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교육이나 문화를 통해서 오는 건 직접적이고 아주 강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성애는 뭐냐? 이성애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노예인 여정, 그러니까 이성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선천적인 그 영향을 따라서 후천적인 도움을 받아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성애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후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성애가 쭉 따라가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성애는 선천적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딱 이렇게 노인 경로를 따라가니까, 그리고 마음과 육체가 딱 이제 부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동성애를 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어요. 자, 오히려 우리 몸은 자꾸 이성애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동성애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 왜 거꾸로 가느냐? 우리의 마음이 후천적인 것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동성애라는 것은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 선천적인 영향, 몸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완전히 억눌러 가지고 잘 바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든. 그래서 이거는 비정상이고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천성을 보이는 또 최근 자료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팀이 2016년도에 쓴 논문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최근까지 연구를 다 요약을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성적 지향은 타고난 것이며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고정된 특성이라는 것을 뒷받침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 그러니까 선천적이라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유동적이다. 어릴 때 동성애를 하다가 나중에 또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이트라는 사람이 또 책을 적었어요. 책을 적었는데 그 결론 부분에 가면 유전학자, 인류학자, 발달심리학자, 사회학자, 내분비학자, 식량학자, 성어학자, 쌍둥이 대상 연구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다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일리라는 사람. 근데 이 베일리는 동성애 옹호자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2016년도. 왜 논문을 썼느냐? 우간다에서 동성애 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논문을 새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성애자 인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요약한 내용을 보면 어디가 되어 있냐? 모든 합리적인 과학자들의 동의를 얻을 만한 성적 지향 원인을 규명하는 이론이 없다. 그러니까 동성애 선천적이라는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성애 왜 생기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큰 거는 부모예요. 동성애자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부모고, 두 번째는 친구, 세 번째는 경험입니다. 저는 이 동성애를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연히 술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도 우연히 경험해요. 군대나 기숙사, 교도소에서 우연히 경험하고 그걸 반복함으로써 동성애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 영향. 현대에는 문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동성애를 미화하는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음란물, 포르노. 이 포르노 중에도 동성애 포르노가 있습니다. 동성끼리 성관계하는 것을 찍은 동성애 포르노가 있어요. 이 서구에서는 지금 10대, 20대가 동성애에서 늘고 있어요. 왜? 어릴 때부터 동성애 포르노 보다가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동성애자의 거의 80%가 동성애 포르노 때문에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풍토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학교에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이성애, 동성애 똑같이 가르치면서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전적인 기원을 갖는 것은 반대 이성을 닮은 외모나 성격을 가지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런 것이 있다고 반드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천적인 요소, 선천적인 요소에서 청소년의 마음속에 왠지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이 생깁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자기 마음속에 그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이 마음으로부터 딱 거절함을 버리면 절대 동성애자 안 됩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에 술 한잔 하고 싶다 할 때 술을 안 먹으면 절대 알코올 중독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걸 행동을 안 옮기면 동성애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 되었을 때 제일 큰 이유는 뭐냐? 본인의 선택과 의지. 자기가 그것을 행동을 옮겼기 때문에 동성애자 된 거예요. 두 번째는 후천적인 거, 아까 말했던 대로 포르노하고 경험이고요. 선천적인 것은 미약하고 간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인데, 자, 우리나라에 지금 10대, 20대 50% 이상이 동성애 지지합니다. 옹호합니다. 왜 그러느냐? 교과서가 문제가 돼서 그래요. 2012년, 2013년도에 고등학교 도덕교과서 생물과 윤리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동성애는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지고 이건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정상이다. 그 다음에 동성애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뿐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내용을 교과서에서 가르치다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의해서 뺐습니다. 근데 아주 그냥 강력하게 적었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자꾸 가르치니까 동성애가 맞는갑다, 정상인갑다, 이걸 나쁘다고 말하면 틀린갑다,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조금 전에 교과서에 보면은 동성애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되고 이건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런 걸 밝힐 수가 없어요.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 논문을 그렇게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신비롭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이 벗어났고 의지가 몇 %인지 요인이 몇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반드시 선택해서 행동 양식이 형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장이 있느냐? 아주 어린 나이에 동성애 성향을 갖는다는 주장을 해요. 이 동성애자들이 텔레비 나와서 뭐라 그러냐? 나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동성애에 걸렸다.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전부 다 동성애에게 친밀합니다. 그때부터 이성에게 끌리는 사람 없어요. 사춘기가 오면서 성호르몬이 나와야지 이성에게 좀 더 끌리는 거지, 그때부터 이성에게 눈 반짝반짝은 없어요. 다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성애자는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회상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동성애 성향 유동적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2007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보면은 16살 때 조사합니다. 너는 동성애자니 이성애자, 양성애자니 묻고 똑같은 사람에게 1년 후에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보니까 지금 제일 새까만 것이 이성애자, 약간 중간이 양성애자, 가장 하얀 것이 동성애자입니다. 그 가장 하얀 동성애자고 양성애자가 나중에 제일 새까만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동성애, 양성애라고 했던 사람들이 1년 후에 다 바뀌어서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에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품으면 조금 있으면 저절로 없어진다. 행동만 안 하면, 행동하면 강화가 되지만 행동 안 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자, 가만히 있죠. 이건 아까 넘어간 것 같은데, 좀 넘겨주세요. 이게 내가 한 번 더 했네. 계속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 확산되는 이유.
자, 지금 동성애는 몇천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건 아니죠. 몇천 년 전부터 있었는데 왜 최근에 들어서 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시작했느냐? 불과 20년 전부터 이게 합법화됐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동성애자들의 힘, 단결력. 자, 보면 보세요. 미국에 1993년대 한 개의 단체 안에 직원이 39명이고 예산이 600만 달러. 이 말이 뭐예요? 돈 있는 동성애자들은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일생 동안 직원이 있으면서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1% 되는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절로 합법화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돈 있는 사람 돈을 내고 어떤 사람 일생을 바쳐가지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왜곡된 논문.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동성애자들은 자기 전공을 선택합니다. 심리학, 생물학 이런 걸 선택해가지고 계속 논문을 해요. 석사, 박사, 교수가 돼가지고 계속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논문을 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과학 개념을 이용해서 또 내고 그러면 또 언론은 대서특별합니다. 잘못된 거, 나쁜 거는 더 떠들어요. 그리고 그 논문이 틀렸다는 건 또 말을 안 합니다. 언론에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나쁜 영향을 일반인들에게 주겠죠. 그 다음에 음란물의 확산. 저는 이 동성애와 음란물이 아주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자, 고전으로 넘어갑시다. 자, 음란물이 굉장히 이 동성애와 관련돼요. 왜 이게 음란물, 포르노가 동성애와 관련되는가 하면 저는 이 동성애를 마치 암하고 비슷해요. 우리 몸 안에 암세포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가 왕성하면은 그 암세포를 다 잡아먹습니다. 암에 안 걸려요.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동성애도 마치 암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성애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 합법화 시켜주세요. 그러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딱 선을 야, 개인적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합법화는 안 된다. 그럼 절대 합법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어릴 때부터 음란물 포르노 보던 사람이 커가지고 교수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뭐 정치인이 되고 그런데 여전히 음란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경건하지 않으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합법화시켜달라 할 때 그거를 아니다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경건하지 않으니까 뭐 동성애가 뭐가 나쁘냐 이런 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합법화시켜달라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중추적인 사람들이 다 경건성이 무너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걸 막을 힘이 없고 마치 우리 몸 안에 암세포는 자라는데 면역이 없어져 버리면 결국 암에 걸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에 이 음란물, 포르노가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역할. 더 이상 사람들이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요. 이 동성애는 쾌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결론을 이제 보면은 동성애의 선천적을 입증할 만한 생물학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뭐 1990년대 초반 아까 뭐 리베이, 해머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그것이 2000년 이후로 다 번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동성애 선천적이라는 논문이 나오면 잘 안 믿어요. 지금도 동성애자들인 학자들은 집요하게 냅니다. 집요하게 내요. 그런데 잘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저거는 자기들 주장이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동성애자들도 일부는 이제는 선천적이라고 주장 안 합니다. 이거는 인권이다. 이렇게 내 선택이다. 이렇게 하는 이 학자들이 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 진리에 대한 확고함. 저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딱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요. 설득을 당하면 안 됩니다. 설득을 당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딱 마음을 갖고 정말 저쪽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께 맞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이게 진짜 핵심이라고 해요. 학자들이 왜 동성애 옹호하는 논문을 내요? 동성애자인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음란에 포르노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자기 학설을 만드는, 합리화시키는 학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이 음란과 거룩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저는 정말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퀴어 축제 그런 데 가면은 거의 뭐 옷을 다 벗습니다. 속옷 차림이에요. 그리고 어딜 가면 뭐 여성 성기 모양의 쿠키도 만들고 뭐 이렇게 그림책도 팔고 막 대놓고 음란해요. 저쪽은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음란하면서 뭐 온 세상은 다 음란하다, 거룩한 척 하지 말, 이게 저쪽 주장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주장을 해야 되냐? 아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음란하고 거룩이 딱 붙으면 반드시 거룩이 이깁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음란은 거룩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이미 우리가 이겼다고 보면 돼요.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우리가 80%는 살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열심히 퍼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은, 저는 뭐 영화를 잘 안 보긴 하지만 봐도 15세까지만 보고 이제 그 이상은 안 봅니다. 하여튼 음란한 동영상이 내 머릿속에 돌아가기 시작하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껍데기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 안을 정말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만이 이걸 할 수 있지, 절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는 얼마나 음란물이 많아가지고 세속문화 안에 온데 음란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마귀는 우리를 함정을 파놓고 거기 빠지기만 이긴다는 게, 껍데기는 거룩한 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알맹이 마음을 딱 점령하고 나면 마귀가 자기 포로가 됐다. 그래서 서구가 무너진 거예요. 유럽이 마찬가지 우리나라 똑같은 방식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헌신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얼른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동성애가 확산된 것은 저절로 확산된 게 아니에요. 이 동성애자들의 결집된 힘으로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저는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저절로 악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악한 자의 노력에 의해서 악해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걸 막으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고 돈을 바쳐요. 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동성애자들보다 덜 헌신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들은 쾌락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돈을 바치는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믿고 날 위하여 예수님을 죽었다고 진짜로 믿는 사람은 동성애자도 더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동성애자들보다 기독교인들이 헌신 안 해서 그렇습니다. 미국도 보세요. 1%가 동성애자입니다. 미국의 기독교인은 50% 될 거예요. 50%의 헌신이 1%의 헌신보다 적으니까 결국 진 겁니다. 우리가 헌신을 적게 하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만이 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얼른 처음에 간증했듯이 저는 32살부터 간이 안 좋았어요. 간이 몸이 안 좋아졌는데 37살 때 간경화 판병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간하고 콩팥에 동시에 암이 생겼다고 판정을 받았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야, 온몸이 다 퍼졌구나. 이제 죽는 날을 남았구나.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행히 간은 초기라서 시술하고 왼쪽 콩팥을 떼냈습니다. 근데 떼내고 나니까 또 암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근데 아무튼 3개월이나 4개월마다 제가 검사합니다. CT하고 MRI 찍고. 그리고 2014년도에 또 간에 뭐가 이상한 게 있다. 또 시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몸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저도 학교에서 뭐 학생 가르치고 논문 쓰고 막 바쁜 중에 또 이거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일 하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 나에게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경험하다가 죽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기독교라고 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왜? 기독교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딴 데는 희망이 없어요. 저도 젊은 날 그렇게 고민을 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근데 다른 데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유혹에 넘어가고 뭐 흔들리고 이러면 그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을 가지면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너지고 유럽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동성애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가 아니고 껍데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껍데기가 되면 집니다. 껍데기 기독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뭐라 할 필요 없어요. 세상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껍데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의인 한 명 있으면 1000명의 음란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빛이 없어지는 게 문제지, 이 세상은 깜깜한 건 원래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의인이 되어서 또 진짜로 진짜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다음,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부정적이에요. 아니, 미국도 무너지고 유럽도 무너지고 한국은 뭐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막 그런 말을 좀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전쟁도 하기 전에 이 싸움은 결국 지는 거야. 그러면 그 싸움 이길 수 없습니다. 마음이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딱 나갈 때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딱 가져야만이 진짜 삶에서도 이깁니다. 마음에서 이겨야지 삶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온 땅을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데 왜 우리가 접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줄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실제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마귀는 거짓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해도 소용없다, 하지 마라. 왜? 행동하면 우리가 이기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면 그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행동할 뿐입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면은 나머지 하나님이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입니다. 진리 자체는 힘이 있어요.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 절대적이에요. 오늘 뭐 동성애가 괜찮고 뭐 100년 후에는 뭐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몇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죽어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돼요. 진리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성애 숫자 많지 않습니다. 0.2%.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훨씬 많죠. 몇십 배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한국이다. 저는 우리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도 영적으로 문제가 많지요. 뭐 지도자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미국하고 유럽은 무너졌지만 한국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얼마 전에 영국에서 아까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던 윌리엄 그 변호사님 와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이미 동성애 합법화됐죠. 뭐 기독교인들은 너무 약하죠. 도저히 동성애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냐? 한국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한국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한국이 영국을 도와주는 것을 그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들을 때 정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정말 대단하다는 우리가 기쁨도 느꼈지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요. 한국의 기독교를 하나님도 기대하시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기대하고 있죠. 한국만은 합법화되지 않도록. 정말 뭐 다른 강의에서 들었겠지만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은 모르고 당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어떻게 공격을 당해서 넘어졌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는 거의 90%가 단결되어 있습니다. 단결. 그러니까 이걸 딱 갖고 정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해서 합법화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요거는 다 됐고요. 자, 그러면 그다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바로 질문으로 들어갈까요? 네. 그래서 내 생각이 조금 길어졌는데 그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2006년부터 제가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우연히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저는 간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일체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잘 안 봐요. 근데 우연히 2006년도에 신문을 봤어요. 국민일보 일면탑에다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그 당시에는 차별금지법이 나쁘다는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이러한 좋은 법을 만든다는 것을 하면서 국민일보에 이제 일면탑이 났는데, 정말 제가 신문을 잘 안 보는데 그날따라 그게 참 신기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조금 읽다 보니까 이면에 계속 그 이면으로 싹 넘어가니까 거기에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성적지향이 뭔가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동성애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들 이제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법무부도 보내고 청와대도 보내고, 이제 그게 이제 2007년도 초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일에 뛰어들게 되고 조금씩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전문가 비슷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질문 좀 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질문.